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 교과서는 78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부터 81페이지에 해당하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라 그리고 정보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우리 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이번 시간은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를 살펴보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통의 발달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 정보화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살펴볼 건데, 자, 첫 번째, 교통통신 발달에 따른 문제점 한번 보게 되면 일단은 지역 간에 뭐가 발생하더라? 격차가 발생하더라라는 특징을 갖고 있더라.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자,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은 교통 발달로 인해서 접근성이 향상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더라. 우리 KTX역과 KTX가 서지 않는 역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했죠. 그래서 KTX가 서는 역에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주변에 있는 상권들을 쫙 빨아당기는 빨대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정리했죠. 또 반면에 이 교통 조건이 불리해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이 되더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KTX가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자, 우리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부여도 보이고 여기 이제 조치원 이런 거 공주 이런 걸 봐서 여기는 충청남도죠. 충청남도인데 옛날에 충청남도의 이 상업 중심지라고 하면은 바로 여기 강경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쇠퇴한 지역인데 이 강경이 이 충청도 지역에서 1900년대에 상권을 보게 되면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거 보면 이렇게 강경의 상권이 이렇게 넓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거에는 이제 도로교통이 발달하지 않고 주로 하천교통이 발달했죠.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강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이 지역, 그 중에서 큰 도시인 이 강경의 영향권은 요 빨간색 라인까지 형성이 됐는데 이게 하천교통에서 점점 도로교통이 그러니까 철도가 만들어지고 도로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육상교통으로 이동해 가면서 그 상권이 어떻게 점점 지금 1920년대가 되면 요 파란색 범위로 강경의 상권은 요 파란색 범위로 줄었고 1950년이 되면서 요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통로가 주로 이제 조치원, 회덕이라고 하는 요 지역으로 철도와 도로가 이런 식으로 나다 보니까 강경의 상권은 과거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줄어들게 되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도로교통의 중심인 대전은 점점 더 상권의 영향이 커지게 되고 반면에 강경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은 충청남도에서 가장 큰 도시는 바로 대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성이 향상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고 반면에 이 강경은 조선시대에 아주 큰 장이 서던 그러한 곳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아주 조그만 소도시로 전락이 되었더라. 그래서 그 지역 간의 격차가 서로 뭐하더라? 발생을 하더라.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해지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무엇인가 보니까 자, 새로운 교통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철도나 도로가 지금 이쪽으로 지나가니까 이런 쇠퇴한 지역으로도 뭔가 교통로가 새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 지역의 상권은 다시 활성화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 나왔습니다만 지방 중추도시 핵심이 되는 도시권을 육성을 하자라고 해서 선생님이 지금 경북 지도를 갖다 놨습니다. 지금 여기 여기가 대구고요. 이렇게 지금 우리 대구가 이렇게 나와 있고 경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북에서 지금 아무래도 큰 도시는 포항이라든지 안동이라든지 구미라든지 이런 이제 큰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9번 요렇게 그러니까 이 포항을 중심으로 한 중추도시권 요렇게 육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안동을 중심으로 한 중추도시권 이런 식으로
육성을 하고 또 구미를 중심으로 한 중추도시권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구미뿐만 아니라 그 옆에 상주, 문경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영주와 봉화도 이렇게 같이 묶어서 이렇게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핵심이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권을 육성을 하면 이 도시와 도시 간의 격차를 뭐 할 수 있더라? 줄일 수 있더라. 도시와 도시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더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이제 방법이 있고요. 그냥 넘어갑니다. 두 번째. 자, 교통이나 통신의 발달에 따라서 생태 환경이 파괴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도로나 철도가 건설이 되게 되면은 뭐가 산림이 훼손될 수 있더라. 그리고 산림이 훼손되니까 동식물의 서식지도 뭐하더라? 파괴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죠? 대표적으로 여기 보세요. 고속도로를 건설하게 되면 여기에 숲이 있던 거를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산으로 이어져 있던 거를 싹싹싹 잘라내 버렸죠.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던 엄마 사슴과 여기에 있던 아기 사슴이 서로 뭐하더라? 생리별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사람과 물자의 국제이동이 활발해지게 되더라. 교통이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하니까. 그러다 보니, 자, 외래 생물종이 등장하더라. 뭐, 대표적으로 뭐, 붕어와 비슷하게 생긴 게 옛날에 베스. 이런 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베스는 이 물고기들을 잡아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생태계가 교란되더라. 옛날에 또 황소개구리 또 몸에 좋다 해가지고 황소개구리 이렇게 막 유입이 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안 먹기 시작하니까 그거를 뭐 처치할 수가 없어서 그거를 또 그냥 강에다 갖다 버리더라. 그러니까 그 황소개구리는 개구리를 잡아먹고 개구리가 심지어 천적인 뱀도 잡아먹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생태계가 교란이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조선 충돌로 인해서 해양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유조선이 있으면 거기서 뭐 이렇게 충돌이 나타나면 기름이 이렇게 흐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선박을 유지하기 위한, 지금 여기에 보면 선박 평형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선박의 수평을 유지하려고 이 선박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물을 통해서 이 균형을 잡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이게 충격이 있으면 그 화학 물질들이 어떻게 유출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해양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자, 도로를 건설하는데 이렇게 산을 잘라서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뭐하더라? 돌아가는 우회도로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있으면 그 산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게 우회도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태 통로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 고속도로나 이런 요즘에 국도 같은 데 가보면 지금 잘라난 건 똑같죠? 잘라난 거는 똑같은데 거기에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여기에 엄마 사슴과 아기 사슴이 있으면 이 둘이 뭐하더라? 왔다 갔다 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생태 통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건설을 통해서 동물과 이 자연과 우리 인간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그러니까 아까 여기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들어 있을 수 있는데 그 화학 물질을 이제 처리하는, 이제 제거하는 거겠죠. 처리하는 그런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 제도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태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78페이지 내용을 정리했고요. 자, 그 다음에 79페이지. 그러면 정보화에 따라서는 어떠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있을까? 자, 첫 번째, 사생활 침해가 나옵니다. 자, 오늘 되게 내용이 쉽죠? 문제점, 개인정보가 유출이 될 우려가 있다. 이미 우리 요즘에 워낙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좀 만연화된 사회가 됐죠. 그죠? 별로 내 전화번호가 어디 가 있겠지, 내 주민번호가 어디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문제죠. 개인의 정보를 침해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CCTV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서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더라라는 거죠.
그죠? 엄마가 여러분들 어디 다니는지 일거수일투족 확인이 다 가능한 시대죠. 그죠? 근데 물론 그걸 통해서 감시하면 안 되겠죠. 개인의 인권이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책에 있는 그래프인데요. 개인정보 침해 신고 건수를 보게 되면은 과거에 2006년도만 하더라도 이게 10만 건이니까 거의 한 만에서 2만 건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근데 이게 많을 때는 거의 한 18, 19만 건까지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더라. 최근에는 좀 이제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법률 정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국가정보화 기본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법률을 정비하고 강화하도록 해서 함부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을 활용을 못하도록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두 번째, 사이버 범죄가 있을 수 있다. 자, 가상 공간에서 무엇을 활용하더라? 익명성.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별명 많이 쓰죠. 그죠? 익명성을 활용해서 다양한 범죄가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사이버 폭력, 해킹, 프로그램 불법 복제, 전자상거래, 사기, 그 다음에 유해 사이트. 예전에 이거 뭡니까? 텔레그램입니까? 그게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유해 사이트를 또 운영한 그런 사람들이 잡히기도 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더라. 요즘에 학교 폭력도 역시 마찬가지로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왕따가 일어난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더라. 따라서, 그래서 여기 밑에 사이버 범죄 발생 현황을 한번 보게 되면 해킹은 2014, 15년 사이에 뭐 크게, 이거는 고도 기술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게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살짝은 줄었죠. 그죠? 근데 반면에 인터넷 사기, 이런 거 지금 엄청나게 증가했고요. 사이버 금융 범죄, 사이버 저작권 침해, 그다음에 명예훼손, 뭐 이런 것들이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거는 2016년도 거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더 많이 증가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아무래도 뭐 윤리교육을 통해서 제도화하는 것도 중요하고 법률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개인의 이 윤리성, 윤리의식을 좀 키워서 우리가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기를 안 쳐야 되죠. 그죠? 사기를 쳐서 당하기보다는 이제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접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좋은 사회가 오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보 격차입니다. 오늘은 거의 다 왔습니다. 정보 격차. 자, 지역 간에 또 계층 간에 뭐 정보 격차,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서 있어서 격차가 발생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일반 국민의 정보화 수준인 100점 대비해서 점수를 한 건데, 누가? 정보화 취약계층.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100점이라고 했었을 때 일반 국민은 요 수준입니다. 근데 취약계층의 수준을 보게 되면은 2005년도에는 거의 일반인들의 50%밖에 이 정보화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접근성 부분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70% 가까이 되지만 역량이라든지 활용 부분에서는 2005년도에 상당히 낮더라. 근데 물론 2015년도에는 이 수치들이 다 높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일반 국민이 100이라고 가정했었을 때, 그죠? 100점이라고 했었을 때는 여전히 좀 점수가 낮은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 그게 아무래도 뭐 도시에는 정보를 훨씬 더 많이 받아들이겠죠. 요즘에 도시는 5G가 적용이 됩니다만 그 시골에 촌락 같은 데는 이 5G가 안 되죠. 4G밖에 쓸 수가 없죠. 4기가 5G라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또 계층 간에 또 뭡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나 선생님이나 이렇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IT나 이런 핸드폰이나 이런 정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 노는 층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젊은 층은 많은 양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적은 양을 받아들이게 되다 보니까 격차가 발생을 하더라. 따라서 양극화는 정보에 있어서 양극화는 더 심화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정보 소외계층, 뭐 촌락에 사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기기를 구입을 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있어도
이 습득, 노년층 같은 게 습득이 느리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장비와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을 하고 또 정보화 활용 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장비를 보급을 하더라도 그걸 사용을 못하면 격차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책의 80페이지까지의 내용이고요. 다른 이제 문제집 같은 데 보니까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한 건 더 나와 있어서 선생님이 책에는 없는 인터넷 중독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중독 보게 되면은 중독이기 때문에 심각한 수준인 거죠. 대면적 인간관계의 약화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면 중독이더라. 여러분들도 학기 초에 우리 지난번에 한번 조사를 했었죠.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에 빠진 청소년 숫자를 한번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이 5만 명, 중학교가 7만 명, 고등학교 1학년이 거의 7만 명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여기서 이중 중복 위험군, 인터넷, 스마트폰 모두 중독은 6만 명이더라. 그러니까 한 10몇만 명 중에서 6만 명 정도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둘 다 중독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주 많은 숫자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예방이 필요하죠. 우리가 핸드폰을 비교적 시간을 정해놓고 사용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안 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예방. 그 다음에 걸렸다면, 중독이 됐다면 치료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본인이 끊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교통과 통신의 발달, 정보화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 내용이 오늘 깔끔하고 좋았죠? 그죠? 그래서 좋았으니까 한 번 더 좋아요, 구독 한 번 더 눌러주고요. 또 내셔널 지리그래피 또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